요즘 혈당 스파이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식후에 졸리는 현상이 있을 때 이게 고혈당에 의한 것이냐, 그러면 당뇨병의 전조 증상이 있을까, 어떤 경우에 그러면 당뇨병을 의심하는가 하는 것인데, 당뇨병의 정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저는 당뇨병 학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고, 현재 당뇨병과 비만에 대해서 진료와 연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입니다.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여러 병이 있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당뇨병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당뇨병 안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게 됩니다. 당뇨병은 기본적으로는 인슐린의 분비와 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혈당을 올리게 되는 이런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게 되면 만성합병증 그리고 급성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뇨병 하면 한 가지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안에는 다양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당뇨병 안에는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특이형 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인데요. 이 베타세포가 내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역 시스템이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해서 이 베타세포가 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베타세포를 공격하게 되어서 이 베타세포가 망가져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1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2형 당뇨병은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타입인데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는데 작용이 시원치 않은 상태, 전문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 부족과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2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먹고 혈당이 올랐다든지, 췌장에 혹이 있어서 췌장을 띄어낸 다음에 혈당이 올랐다든지, 이런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이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고요. 임신과 관계된 고혈당을 따로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당뇨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인데요. 그럼 혈당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은 공복 혈당 검사입니다. 공복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 섭취를 8시간 동안 하지 않은 상태를 공복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식후 혈당 검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식후라고 하는 거가 좀 애매하죠. 누구는 밥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누구는 밥은 조금 먹고 다른 반찬을 많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포도당만 75g을 섭취해서 검사를 하는 포도당 부화 검사가 있습니다. 포도당을 용액 상태로 녹여서 마신 후에 2시간째의 혈당을 재는 경구 포도당 부화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화 혈색소라고 해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죠. 탄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당이 높으면 이 헤모글로빈에 당이 들러붙습니다. 당화라고 하는데, 당화 헤모글로빈, 즉 당화 혈색소 수치를 측정해서 혈당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선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경구 포도당 부화 검사는 좀 번거롭지요. 용액을 마시고 2시간째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별 검사에 흔히 활용하는 것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화 혈색소와 공복 혈당이 어느 정도면 정상일까요? 공복 혈당은 99 이하가 정상이고요. 당화 혈색소는 5.7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당뇨병이라고 부를까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뭘까요? 공복 혈당이 100부터
125,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5.7부터 6.4%까지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당뇨병 전 단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뇨병으로 넘어갈 고위험군이다 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잘 생깁니다. 심혈관 질환에 위험 인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을 선별 검사하기 위해서 손끝을 찔러서 혈당을 검사해 봐도 될까요? 만약에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병을 진단하는 진단 기준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을 진단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맥에서 피를 뽑아 가지고서 혈당을 재어보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재어서 126 이상이 나오거나, 식사를 한 시간과 상관없이 200 이상이면서 당뇨병의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최근에는 당화혈색소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맥 체혈을 해서 혈당이나 당화혈색소를 잴으로써 당뇨병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당뇨병 혹은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당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당뇨병의 전조 증상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딱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당을 재어보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당뇨병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측정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 중에서 집안에 당뇨병이 있거나, 그리고 비만하거나, 여성분들 중에서는 임신성 당뇨병을 앓았거나, 이런 경우에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는데, 이 위험인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혈당 측정을 통해서 당뇨병을 진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당뇨병의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당뇨병을 의심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되게 혈당이 아주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고, 계속 허기져서 많이 먹게 됩니다. 다뇨, 다음, 다식, 당뇨병의 가장 흔한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체중 감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설명하기 힘든 체중 감소입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힘들다는 건 뭐냐면,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설명하기 힘든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당뇨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증상이 없을 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혈당 스파이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식후에 졸리는 현상이 있을 때 이게 고혈당에 의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당뇨병이 심할수록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지요. 그렇다면은 당뇨병이 심한 환자는 항상 식후에 졸려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졸리는 현상이 당뇨병의 전조 증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인슐린은 세 가지 큰 작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에 대한 작용인데요. 간에서 포도당을 많이 생산을 해내거든요. 밥을 먹으면 당분을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두는데, 공복이 길어지게 되면은 간에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은 혈당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장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골격근, 즉 근육이고요. 둘째가 지방세포입니다. 이 골격근과 지방세포는 인슐린이 없을 때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혈당에 대한 문이 닫혀 있고, 인슐린이 와서 인슐린 수용체에 붙으면 그때 포도당이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높던 혈당이 떨어지게 되겠죠. 인슐린은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우리가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으로 구분을 합니다. 급성합병증 중에서 두 가지는 혈당이 아주 높은 거고요. 한 가지는 혈당이 아주 낮은 겁니다. 혈당이 아주 낮은 것이 가장 위험하게 되겠는데 이걸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부르죠. 저혈당은 혈당이 70 미만인 경우를 부르고요. 심한 경우에는 혈당이 그보다 훨씬 더 낮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되고 식은땀이 나고 굉장히 허기지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를 한다는 것은 당분 있는 음식을 어서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고혈당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혈당이 너무너무 올라가서 피가 너무 진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삼투압이 높다라고 해서 고삼투압, 고혈당 위기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은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너무 모자랄 때 혈당도 굉장히 치솟게 되고 케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케톤이 많아지면 피가 산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급성합병증입니다. 세 가지 급성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만성합병증이라고 하는데 혈당이 있는 혈액을 담고 있는 혈관에 스트레스가 가기 때문에 만성합병증은 혈관의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혈관합병증은 혈관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작은 혈관에 생기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고 좀 큰 혈관에 생기는 대혈관 합병증이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은 눈, 콩팥, 신경에 나타나게 되는데 눈에는 망막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합병증이 생겨서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팥에 나타나는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요, 피를 잘 거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소변을 통해서 단백질, 특히 알부민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잘 치료하지 않으면 투석을 해야 되거나 콩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경인데요. 특히 말초신경 합병증, 그리고 자율신경 합병증 등등이 생기는데 발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고 심지어는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발에 상처가 더 커지고 심하면은 썩어 들어가서 발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혈관 합병증은 심장, 뇌, 그리고 말초가 되겠는데요.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고 해서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혈관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도요, 막히게 되면 우리가 뇌졸중 혹은 중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 등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로 가는 동맥, 특히 다리로 가는 동맥인데요. 다리로 가는 동맥이 막히게 되면 역시 또 다리가 썩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쥐가 난 것처럼 굉장히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걷지 못하게 되는 소위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은 어떻습니까? 눈이 안 보이고 콩팥이 기능이 없어서 투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 그리고 만성 합병증들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병을 빨리 진단하고, 그리고 당뇨병이 진단되었으면 적절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으시면은 불편한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혈당도 체크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일도 생기죠. 당뇨병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낙담을 하시고 포기하시게 되면은 이제 합병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 환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당뇨병이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셔서 혈당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더욱더 조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슐린 같은 경우에도요, 주사를 맞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평생 매일 맞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루에 양치질은 몇 번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3번, 4번, 심지어 5번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양치질을 하시는데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충치도 예방해야 되고 직후에 찝찝함을 양치질로 가시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맞는 건 어떨까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요즘에는 바늘도 굉장히 가늘어지고 짧아지고 해서 통증도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양치질이 습관이 된 것처럼 혈당을 재고 그리고 인슐린을 맞고 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평생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 여러분들께서 당뇨병으로 진단되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뇨병이 내 건강을 지키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아시고 당뇨병을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뇨병 기부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